네, 여러분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 대학생 패키지 지원 정책 발표 쇼케이스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여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은 8번째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 시간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 정말 국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리즈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청년 대학생들을 위한 그런 시간으로 마련이 됐습니다. 자,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정말 이 기나긴 터널에서 빠져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는 큰 과제 앞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부채 이렇게 이른바 삼중고가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그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런 삼중고가 대학 캠퍼스에까지 덮친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나 일어난 경제의 불황 속에서 고용 시장까지 위축이 되면서 우리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업과 그리고 진로 후에 정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동시에 고민해야 하기 때문에 정말 고민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국민의힘에서 바로 이런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부담을 좀 덜어주면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학생 패키지 지원 정책을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 어떤 분들이 함께해 주실지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어떤 분들이 대학생 청년들을 위해서 정말 발빠르게 수고해주고 계신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런 한 분 한 분 제가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들을 위한 정책 만들기에 적극 나서시고 있는 국민의힘 주요 당직자분들을 무대 위로 모실 텐데요.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릴 때마다 이쪽에서 나오실 겁니다. 이쪽을 향해서 큰 박수와 환호성으로 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조금 어색한 분위기이긴 합니다만은 아직까지는요. 뭐든지 시작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박수와 환호성을 한번 연습하고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외쳐드리면 큰 박수와 환호성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정도면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 분 한 분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청년을 지키는 힘, 대학생을 지키는 힘, 국민의힘과 대학생을 잇는 가교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전하게 무대 아래로 내려가 주시고요. 야, 인기가 많으시군요. 네, 계속해서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대학생과 청년 미래를 위한 정책 개발에 올인하는 정치인 박대출 정책위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정책위 의장님 아직 자련해 주시고요. 네, 계속해서 소개 올리겠습니다. 대학생과 함께하는 국민의힘 만들기 국민의힘 살림꾼 이철규 사무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무대 중앙으로 오셔서 인사 주실 때, 네,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전하게 자리로 내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개 올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대학교육 전문가십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신 이태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우리 이태규 의원님께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무대 중앙으로 모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대학생과 청년들의 수석 대변인이십니다. 강민국 수석 대변인님 참석하셨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대변인님. 네, 하트까지 날려주셨네요. 안전하게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대학생과 청년들의 비서실장 구작은 당대표 비서실장님께서도 참석하셨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비서실장님. 네, 안전하게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계속해서 대학생들을 위해 할 말은 한다는 쿨한 대변인이십니다. 김예령 대변인님 참석하셨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우리 대변인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자리로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쇼케이스의 주인공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PT 제목 알고 오셨나요? 네, 뭐죠 혹시? 네,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의 오늘 PT 제목. 그렇습니다. 맞아. 딩동댕동 바로 종강 PT입니다. 대학생들이 1학기 종강을 지금 맞이하는 그런 시기인데요. 그래서 종합적이면서도 최강의 대학생 지원 정책이라는 의미로 종강 PT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무대에 서실 분인데 누구신지 다 아시겠죠? 마지막 주인공을 오늘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대학생과의 동행, 국민의힘의 대학생 고충 해결사 김기현 당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그 어느 때보다 열띤 박수 환호로 네, 환영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바로 우리 김기현 당대표님께서 대학생 패키지 지원 PT 발표를 해주실 텐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좀 이른 시각이고 또 주말에 이런저런 약속들도 있을 것 같은데 많이 참여해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을 만나니까 좀 새로운 에너지가 솟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주에 엄청 많이 바빴습니다. 그 교섭단체 대표선언하느라고 이재명 대표 하신 그 다음 날 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목소리를 좀 높이게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도 많이 소진했고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해서 계속해서 여야사의 공방이 있다 보니까 바빴는데 그러다가 오늘 여러분들 만나니까 에너지가 새로 솟는 것 같다 그런 느낌도 좀 듭니다. 어쨌든 하니까 여러분들 무엇보다 우리 대학생들이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애로사항들 같이 고민하기 위해서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만난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청년들이란 약속, 우리 특히 대학생들에 관한 것입니다만 우리 청년들에 대한 약속, 대학생의 약속, 청약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59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나이가 꽤 차이 나죠. 아마 아버지 뻘쯤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제가 살았던 시대에는 그 나라가 막 엄청나게 경제 개발을 하고 발전할 때여서 그때는 대학교 다니면 직장을 회사에서 서로 자기 회사 오라고 이렇게 막 찾아오던 그런 시대였는데 세월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도 좀 많이 바뀐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바뀌어서 이제 요즘 시대에 우리 대학생들은 보면 입학 시험도 너무너무 힘들게 들어가야 되지만 대학 다니면서 들어가자마자부터 바로 취업에 대한 걱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취업하기 위해서 잘 여의치 않으면 또 휴학을 하면서 또 다른 길 모색하기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직장을 구하는 데 어려움들이 많이 있고 또 거기다가 등록금도 엄청 많이 올랐더라고요. 등록금도 제가 다닐 때 비하면 한 몇십 배가 올랐어요. 그래서 등록금 마련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또 집이 넉넉하지 않으면 그 대출도 받아야 되는데 그 대출을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들도 있을 수 있고 한데다가 또 집값도 너무 많이 올라서 이게 집이 학교 근처에 없는 많은 이 수도권 출신 비수도권 출신 사람들은 주거 문제도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걱정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버지 입장에서 똑같은 어려움을 여러분과 같이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업자 숫자가 좀 늘어났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지난달에 취업자 숫자가 실제로 통계 숫자로 늘어났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청년들 일자리는 여전히 아주 부족하다. 청년들의 일자리는 여전히 앞으로 해결될 커다란 숙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 몇 가지 우선 당장 내년부터 해결하겠다는 약속 드릴 것 찾아가서 실질적인 해법을 말씀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종합적 최강 대학생 패키지 종강 PT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국민의힘 대표를 맡아 있는데 보통 이제 국민의힘 그러면 사람들이 좀 늙은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청년들하고 별로 공감 안 해준다. 그런 인식들이 그동안 많이 있어 왔습니다. 어찌 보면 과거에 우리 당의 역사에 그런 이 선입관을 가질 만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점에서
저와 우리 당 구성원들은 훨씬 더 우리가 과거보다 달라져야 한다는 그런 아주 치열한 각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당 대표가 되고 나서 제일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분야, 그러니까 청년들과 함께 호흡하고 청년들의 애로사항, 대학생과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거기에 중점을 두고 현장도 많이 찾아다니고 있고요. 그 첫 번째 갔던 곳이 서울에 있는 대학인데 천원의 아침밥 현장에 갔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아침 식사를 끼니를 건너뛴다. 비용 문제도 워낙 감당도 안 되고 또 어디 아침에 식당 마련해서 가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건너뛴다 그래서 이거 한번 조금이라도 더 해결해 보자 그래 찾아갔는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계속 후속적인 그 결과 보도를 보니까 아침밥 이게 천원의 아침밥 그 때문에 오픈런이 생겼다. 문 열자마자 막 뛰어가는 그런 상황까지 생겼다. 그래서 한편 정말 이 선택은 참 잘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3월 말이었는데요. 3월 말에 방문했었는데 정부에다 이 예산 좀 늘려라 이렇게 확대 요청을 하면서 이제 전국으로 비수도권 지역까지 다 확대가 되고 또 지원 대학도 3배 이상 늘어나고 인원도 예산도 다 3배 이상 늘어나서 아주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정책 행보였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제가 만났던 그 그룹들이 이제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유학을 가는 학생들이었는데요. 금년이 한미동맹 70주년 되거든요. 한미동맹을 맺은 지 70주년이 되는 그러니까 1953년도 6.25 전쟁이 그 정전이 되면서부터 그때부터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맺어서 이게 70년 되었는데 그 70년 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게 금년 한 해 뭘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찾아갔던 것이 이제 우리 청년들이었습니다. 저희 한미 웨스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지 한미 대학생 교류 사업 만났었는데 그 만나 보니까 그분들도 굉장히 이게 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얘기 나누면서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160명, 현재 지금 160명, 연간 160명을 보낸다 그러는데 좀 숫자를 늘리자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300명, 그리고 내후년에는 2026년에는 500명까지 이렇게 계속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하고 최종적으로 합의를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약 거의 배로 늘어나게 되는 72억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2026년에 되면 한 100억 정도가 된다 그럽니다. 청년들이 꿈을 키우는 예산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 학생들 만나보니까 유학생 만나보니까 출국 전에 사전교육을 이틀밖에 안 한다 그래서 현지 정보도 잘 모르고 뭐 가서 집을 어떻게 구해야 될지 또 교통은 어떻게 되는지 가령 생활에서 어떤 문화의 차이도 어떻게 있는 것인지 이런 정보들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것을 이제 5일로 확대해서 늘리자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학생들 사이 네트워크, 동문들 사이 네트워크를 좀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니까 그 네트워크가 잘 안 되니까 준비하는 사람들이 뭘 해야 될지 굉장히 당황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총동문회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학교뿐만 아니라 그 동문 사이의 그 활성화된 워크숍 같은 것도 좀 가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앞으로도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많은 우리 한미 대학생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그동안 제 청년들을 만나서 했던 것 중에 주로 대학생들입니다만 예비군과 관련돼서 그 훈련을 가게 되면 얼마 전에 그 기사가 났더라고요. 수업 결석 처리하는 교수가 있다. 사실은 그 이전에 그런 문제가 있다 해서 현장에 가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교육부, 국방부하고 의논하고 왔는데 그 이후에 이 시정 조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 대학에서 그런 것이 나서 결국 나중에 이제 출석 처리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이 꽤 심각하구나. 제가 이번에 철원에 있는 어떤 군부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다녀왔는데 그때 이제 거기에 있는 장병들 그 병들에게서 건의사항을 들어봤더니 많은 병사들이 학교 다니다가 군대를 갔더라고요. 그분들 한 서너 명이 일어나서 말씀하시는데 예비군 훈련 가는 것 가면 수업 결석 처리하거나 성적이 불이익을
주는 이거 빨리 없어서 좋겠다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걸 봤는데 그거 지금 제도를 좀 정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도 국방부도 다 해당이 되고 대학 당국도 해당이 되고 그래서 이 세 군데 3자 사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큰 틀의 윤곽은 잡았습니다만 조만간 최종적으로 마무리돼서 제도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이제 오늘 이제 말씀드릴 주요 주제는 이제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이고 앞으로 오늘 말씀은 학자금에 관한 것입니다. 뭐니 해도 학자금이 참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뭐 당장 부모님한테 늘 손 벌리는 것도 쉽지 않고 집이 어려우면 더더욱 그렇고 그래서 학자금을 국가가 장학금으로 주는 것 장학금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학생 학자금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대학생 학자금 패키지 이런 형태의 이름을 붙여서 지원 방안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학생 학자금은 일단 구조가 이렇게 짜 있지 않습니까? 국가가 주는 장학금이 있고요. 또 그리고 장학금이 모자라게 되면 이제 거기다 대출 받거나 뭐 자기가 부담하실 수 있는 부담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거 말고도 생활비로도 연간 지금 한 350만 원 정도 또 별도의 대출 학자금 등록금 이외에 350만 원 정도 연간 그런 생활비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주는 장학금은 소득 따라 집안 살림이 좋으냐 어떤 나쁘냐에 따라서 소득 기준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고 또 학생들의 경우에 근로장학금 제도가 있어서 학업을 하면서 동시에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일정한 금액을 200 몇십만 원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해줘서 학교, 학생 그리고 직장 이 모두가 함께 좋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취업 후에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 후에 상환 학자금 대출 이게 지금 학교 다닐 기간 중에는 이자가 면제가 유예가 되고 원리금 상환을 유예를 시키고 취업 후부터는 나중에 이제 취업하고 나면 그 대출을 원리금 상환해 가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기초 그리고 차상위 그리고 다자녀 이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이자 자체를 아예 대학 재학 중에 있는 건 이자를 면제를 해줍니다. 유예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자 자체를 기초 차상위 다자녀 이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재학 중에 이자를 전액 면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앞으로도 이제 학업에만 계속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학자금, 국가장학금 그리고 이 대출금 이 부분은 좀 더 확충해 나가야 된다. 사실 이게 반값 등록금이라는 제도를 제가 정치할 때 우리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우리가 반값 등록하겠습니다 약속을 했고 그 반값 등록 약속을 지키느라고 연간 한 4, 5천억 이상의 돈이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약속 지키자 그랬는데 여전히 그래도 아직 학자금은 많은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 대학생들이 학자금 문제에서는 정말 걱정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좀 더 빠른 속도로 확충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학자금 제도를 저희들이 좀 이게 우리 당 여당에서 이제 확충해서 지원하겠다 그랬더니 갑작스럽게 야당에서 막 그냥 일방적으로 법을 통과시킨 게 있습니다. 그동안 조용하게 가만히 있다가 그동안 자기들이 정권 맡아 있을 때 자기들이 다수당이고 여당일 때는 가만히 있다가 우리가 정권 맡은 다음에 이 제도를 좀 고치겠다 그랬더니 갑작스럽게 막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법을 통과시켜놨는데 이 통과시킨 법이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법입니다. 지난번에 이 자기들이 올 16일 날 막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는데 그 내용이 보면 좀 이게 그냥 무작정 퍼주자 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탓인지 몰라도 매우 엉성하고 매우 공정하지 않은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이게 소득 8구간 이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득 8구간 이하라는 게 1구간부터 10구간까지 나눕니다. 기초 이게 기초 계층이 있고 그 위에부터 소득이 낮은 계층부터 제일 높은 계층까지 이렇게 10구간을 나눕니다. 그런데 8구간 같으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 되겠죠. 그게 되면은 4인 가족 기준에서 월 소득 인정이 1,000만 원 이상이 된답니다.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되는 가정 같으면 그거는 조금 다른 데보다 차라리 그 돈을 아껴서 어려운 쪽에 더 주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거 다 지금 자기들은 취업 후에 상환 시점까지 상환되기 전까지 이자 다 면제해 준다 이렇게 제도를 자기들끼리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켰고요. 또 폐업 실업 휴직 이런 데 이자 면제 2번 사항입니다. 3번은 재난 발생 시 이렇게 3번 돼 있는데 언뜻 보면 이게 좋아 보이긴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8구간까지 해서 다 면제해 주게 되면 정작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재원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결국 그러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생길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돈보다는 좀 더 어려운 쪽에 더 많이 지원해 주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미래 요게 지금 2번 보면 미래 이자 부담을 일부 감면한다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학교 다닐 때 지원금을 내려주는 방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졸업하고 난 다음에 부담하는 이자를 감면해 준다 그러는데 그 이자를 감면해 줄 수 있으면 차라리 학교 다닐 때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않느냐는 것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우리가 찬성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 번째 보면 취업하기 전에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취업하기 전에까지 전액 다 이자를 면제해 주자 그러면 취업에 대한 동기가 없어진다. 그러면 그 이자는 누가 내느냐? 결국 다 세금으로 부담하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후배들 열심히 하려는 학생들에게 좀 더 도와주는 것이 그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도를 좀 이렇게 안 하고 우리가 고치는 제도는 취약계층을 좀 더 촘촘하게 지원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되도록 하겠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대학생 학자금 패키지 방안입니다. 그걸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자 관련, 그 관련인데요. 기초 차상위 가구 학자금 부담은 사실은 이게 그 2023년에 금년에 4년제 사립대학교의 평균 등록금이 757만 원이나 되더라고요. 굉장히 사실은 부담되는 금액인데 기초 차상위 가구의 첫째 자녀, 아이들 첫째 자녀, 둘째 자녀 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 자녀가 대학을 가는 경우에 최대 700만 원까지만 등록금을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모자란다. 그러니까 여전히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니 이것도 우리가 곤란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라고 해서 제도를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은 지금 어떻게 하겠냐. 15페이지 앞에 제가 한 페이지 더 넘겼나? 이게 하나 더 넘겨버렸네. 그래서 이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겠어요? 예.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안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는 학자금 대출 이자를 아예 면제해 주겠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당장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도 액수를 더 늘리겠다. 그리고 등록금 외에도 학생들의 생활의 어려움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해서 생활비, 저리 대출 한도도 더 확대하겠다. 그래서 총 얼마의 혜택을 보게 되냐면 100만 명 이상, 중복을 물론 포함합니다만 100만 명 이상이 약 1,882억 원의 혜택을 내년에 더 받도록 해드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무작정 퍼주는 방식이 아니라 당장 어려운 분들에게는 학교 다닐 때부터 미래 이자가 아니라 학교 다닐 때부터 지원을 더 늘려주겠다. 그런 얘기가 저희들이 하겠다는 방식입니다. 그 첫 번째로 보면 학자금 대출 그 면제 모든 학생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표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만은 모든 학생이 아니라 학생 개인 여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을 하겠다 이런 겁니다. 기초 차상위 계층 다자녀 가구 이런 경우에는 상환 요 표를 보시면 요 편에 요 표를 보시면 야당은 이렇게 취업 전 요까지 8구간까지 요 이자만 면제해 주겠다. 이런 것이고 이게는 아예 지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추진하겠다는 건 그게 아니고 여기에 기초 차상위 그리고 요 절반 정도 되죠. 약 중간 계층까지는 나눠 가지고 여기 요 취업 후에 요거는 취업 후 상환 전까지는 이자를 면제하고 기초 차상위는 그리고 그 다음 구간부터 이게 절반 정도까지는 졸업 후 2년간 이자를 아예 면제하겠다. 그리고 이 구간에 대해서는 저쪽과는 달리 이렇게 이 구간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 정도 되면 형편이 괜찮으니까 그런 다른 방식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겁니다. 국가 장학금은 저기는 아예 없지 않습니까? 국가 장학금을 아예 우리가 등록금 전액을 더 확대하겠다. 지원액도 10% 더 상향하겠다. 국립대 평균 등록금 이상으로 여기도 국가 장학금을 확대하겠다. 이것이 우리가 저쪽에 야당이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하겠다는 것이고요. 근로장학금도 우리는 10,000명을 더 늘리겠다. 그리고 저리 생활비 대출도 350만 원인 것을 400만 원으로 더 늘리겠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지금 새로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주시겠습니까? 학생 여건에 따라서 차등적 대학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를 한다는 것인데요. 기초, 사상위 계층, 다자녀 가구 등 취약계층은 재학 중에 이자를 면제를 한다. 그래서 그걸 재학 중을 상환 시작 전으로까지 고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1구간에서 그리고 1구간에서 5구간까지 중위소득 절반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그까지 이 학생에는 졸업 후 2년까지 현재 제도는 이게 없습니다. 그런데 새로 만들어서 졸업 후 2년까지 이자를 면제하겠다. 그래서 총 45만 명이 연간 452억 원 정도의 혜택을 입게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제도를 내년에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시겠습니까? 둘째로 보면 당장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국가장학금 제도의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기초, 차상위 가구 그리고 차상위 가구 모든 자녀가 등록금 전액을 기초 차상위 가구가 예전에는 둘째 이상 전액이었는데 이제는 첫째까지, 그러니까 첫째는 지원 안 해주고 둘째 이상을 해준다 그랬는데 이제는 첫째까지 모든 자녀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겠다. 이렇게 제도를 저희들이 이제 내년부터 진행을 할 것이고요. 또 저소득 학생 1에서 3구간까지 됩니다. 저소득 학생의 경우에는 장학금을 현재 520만 원을 주고 있는데 10% 늘려서 550만 원을 늘려서 570만 원까지 그렇게 지원액을 더 상향시켜 드리겠다. 그리고 중간계층 4에서 6구간이 됩니다. 이 중간계층의 경우에는 국가장학금으로 국립대 평균 등록금 이상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390만에서 420만으로 30%더 늘려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해서 각 취약계층 중심으로 해서 국가장학금 이거는 대출이 아니고 장학금을 주는 겁니다. 장학금을 이렇게 늘리게 되면 67만 명 1140억 원이 더 추가로 지원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앞으로 취업 역량을 키우면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로장학금 지원 제도인데요. 이것도 현재 12만 4천 명을 13만 4천 명으로 이렇게 늘게 되면 10,000명의 혜택이 늘어나서 연간 250억 정도의 지원이 더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번째로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로 해결이 잘 안 되는 생활비 연간 350대 있는 것을 400만 원으로 늘리겠다. 그러면 27만 명 연간 한 40억 정도의 지원이 더 넓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주시겠어요. 이렇게 취약계층 대학생이 미래의 주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이런 패키지 방안으로 더 두텁게 보호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렇게 해서 지금 기초 차상의 경우에는 등록금, 생활비 대출 여기 다 더해진 데 대해서 그게 플러스로 졸업 후에는 요 기초 차상에는 졸업 후에도 취업하기 전까지의 대출은 면제를 해드리겠다. 이런 경우들은 아무래도 부담이 더 많은 분들이니까 그래 취업하기 전까지 대출은 다 이자를 면제해드리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1에서 3구간 밑에 계층에서 30% 되겠죠. 그런 소득 구간의 경우에는 재학 중에는 이런 혜택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어지고 졸업 후에도 2년까지는 취업을 못한다 하더라도 졸업 후 2년까지는 그 대출금의 이자를 면제해드리겠다. 이것이 내년부터 여러분 대학생들에게 적용되는 제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4에서 5구간의 경우에도 졸업 후 2년까지 대출금 이자를 면제하고 6구간의 경우에는 그건 없습니다만은 5구간까지는 이렇게 약 절반쯤 되겠죠. 그까지는 이런 형태로 해서 2년까지 대출금 이자를 면제해드리겠다. 그런 계획을 내년에 우리가 집행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주시겠어요? 그래서 고물가, 고금리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보다 촘촘하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패키지 지원 방안을 통해서 근로장학금에 대한 참여 기회도 아까 10,000명 정도 늘어나도록 했고요. 그리고 최상위 구간
9에서 19간에 해당하는 학생들도 등록금 대출 자체에 대해서는 저리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그만큼의 혜택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가치, 세대, 지역, 계층을 더 확대해 나가겠다. 그래서 가세지계의 원칙을 지금 당의 핵심으로 삼고서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청년들에 대한 우리 청년들에 대한 마음, 청심을 각별히 더 챙겨 나갈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청년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우리 국민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들을 현장에서 직접 만나서 듣고 또 직접 여러분들과 같이 대화를 하면서 앞으로도 우리 대학생 시절이 여러분들에게 좀 더 행복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가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당 대표님 너무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정말 오늘 종강 PT 아주 알찬 내용으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계획들을 좀 가지고 계신지 좀 구체적으로 나눠주는 시간 그런 가지셨는데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대 위에 좀 의자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참석하신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와 그리고 대학생 참가자들 간에 좀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 종강 PT 발표해 주신 우리 김기현 대표님, 당 대표님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겠고요. 그리고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님, 그리고 박대출 정책위 의장님, 이철규 사무총장님, 이태규 의원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당 대표님께서도 잘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이제 무대 위에 계신 분들께 여러분께서 자유롭게 좀 질문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이렇게 들어주시면 저희가 직접 마이크를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이쪽으로 이동해서 함께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해 주신 대학생 패키지 정책 관련해서도 좋고요. 평소 국민의힘에 좀 궁금했던 점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 준비되셨을까요? 네, 좋습니다. 자, 아무래도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대학생 정책에 대해서 가장 좀 관심이 많으실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정책 관련 질문부터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어이구, 네, 아이고, 네, 네, 음향 한 번만 확인해 주실까요? 네, 또 행사 중에 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잠시 음향 좀 체크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하고 충돌되나 봐요, 그죠? 무선하고 충돌되나 봐요. 네, 무선이 어이구, 네, 소리가 굉장히 크네요. 네, 잠시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뽑아보시죠. 네, 정리되는 대로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책 관련 질문부터 조금 저희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정책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분 좀 손을 좀 들어주실까요? 네, 이쪽에서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재학 중인 김준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정치외교학과다 보니까 우리 같은 정치학 외교학과 선배분들께서 특히 정치적으로 휴학을 하시거나 방학 도중에 국회나 이제 정부 기관에서 인턴을 하면서 이제 정계 관련한 경험을 쌓으시고 하는데 특히 이제 방학이면 우리가 지자체나 어떤 국회에서 여러 가지 인턴십 프로그램을 이제 하면서 대학생 알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중앙부처에서 청년 무자역도 채용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중앙부처에서도 대학생 알바를 이번에 좀 추가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가지고 특히나 우리나라가 이제 어떻게 보면 선진국 반열에 든 나라이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일을 다루는 중앙부처에서 정치외교학과 또 다른 학과 학생들이 청년 학생들이 그 경험을 했으면 해서 네, 그런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네, 첫 번째 질문 나왔어요. 우리 박대출 의원님께서.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하고요.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저 대표님 모시고 우리 천원 아침밥 먹으러 갔을 때도 경희대에서 아침밥 먹으면서 그날도 그저 경희대 정치외교과 그 학생들을 같이 먹었습니다. 그때 혹시 계셨었나요? 아, 그렇나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관심 많은 분야겠죠. 네. 작년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리 청년들이 그런 이 인턴 경험을 쌓는 게 어떤 이런 정부 그냥 일반 회사는 이런 것도 좋지만은 정부 중앙기관에서 그런 경험을 쌓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지시를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올해 45개 중앙행정기관 그리고 관련된 소속기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2,000명을 지금 인턴십을 해가지고 하는데 기존에 이제 인턴십은 주로 뭐 단순히 사무보조를 한다거나 뭐 이런 좀 단순 직종에 지금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중앙부처에서 하는 전문적인 일들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지금은 이제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반응들도 좋고 또 그걸 경험한 이 학생들이 성취감도 높아지고 해서 내년에는 이게 좀 더 높이려고 그럽니다. 대상을. 그래서 이제 한 2,500명에서 3,000명 정도로 대상도 좀 더 많은 학생들이 또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금 현재는 6개월 단위로 하고 있어서 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6개월을 하자면은 휴학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는 문제도 있고 이제 졸업 연도는 4학년에 이럴 때 하는데 그런데 저학년 때도 할 수 있도록 단기간에 2개월 또 2개월 단위로 하는 그런 단기 인턴십도 조금 내년에는 확대해서 이렇게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대학생들이 그런 중앙기관의 정부 부처에서 일을 해봄으로써도 다양한 경험과 또 그런 진출의 사회 분야에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확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좀 마련하고자 합니다. 네. 앞으로 그 반응에 따라서 또 좀 더 확대하는 것도 제가 계속 검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대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좀 정부 부처에서 조금 인턴십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좀 기회를 가질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기회를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신다라는 답변 주셨습니다. 우리 충분한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정책과 관련해서 또 한 번 질문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마이크 저희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에 계신 분께 저희가 전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물리학과 김민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방 출신에서 올라온 대학생들은 사실 의식지 중에서 주거 문제를 가장 어려워합니다. 저 또한 울산에서 지금 서울에서 대학 생활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지금 상당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임금이나 또 여러 자원들이 너무 비싸졌지 않습니까? 이런 와중에 월세를 부담해야 하는 대학생들은 상당히 어렵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난제가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사실 정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뭐 연합기숙사라든지 다양한 기숙사 문제가 15만 원 언저리에서 좀 저렴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또 추가적인 계획이 있으나 아니면 혹은 다른 방법으로 대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계획상 있으신지 그런 것도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기숙사가 이제 정부 단위에서 연합하는 게 있고 또 지역에서 또 이렇게 공동으로 하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에서 하고 있는 것들에 지금 현재 6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6개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대단히 지방 출신 학생들에게는 대단히 인기가 높죠. 이제 아주 저렴한 가격에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또 충분히 그런 서울에서 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주고 또 시설들도 아주 좋습니다. 시설도 좋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6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좀 더 선호도가 높고 수요가 많기 때문에 지금 더 한 5개를 더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동소문동에 있는 것은 지금 이제 건축 지금 짓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또 그 중에 또 4개는 더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마치면은 또 이제 바로 착공에 들어가서 우리
지방 출신 대학생들이 충분히 그 아주 월 15만 원 정도에서 아주 싼 가격에 비교적 싼 가격에 이렇게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 환경을 좀 저희들이 더 조성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또 필요한 수요에 따라서 또 그걸 확대하는 것도 점점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충분한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울산에서 올라오셨다고 합니다. 네, 많은 어려움이 또 있으실 텐데 또 우리 힘을 내실 수 있도록 우리 또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믿으면서 자 계속해서 다음 질문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학생과 관련된 질문들 현장에서 들어보는 아주 소중한 그런 기회입니다. 네, 또 어떤 질문도 있으실지 궁금한데요. 우리 김기현 대표님 또 평소에 만나기 어려울 테니까 또 질문 주시면 좋겠는데요. 손을 들어주신 분들이 계시네요. 네. 야, 많이 들어주셨는데 저쪽에서 이번에는 한번 질문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에서 문화 콘텐츠를 전공하고 있는 박준서라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소위 꼰대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청년들이나 이제 대학생들에게 아무래도 외면을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대표님의 의상을 보니까 청년들이나 대학생들에게랑 좀 가까워지려고 패션에도 신경을 쓰신 것 같은데 국민의힘이 좀 꼰대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직설적인 질문을 해주셨는데 우리 김기현 당대표님께 오늘 안 그래도 의상을 보니까 저도 좀 신경 쓰고 저만 빨간색을 입었더라고요. 다 굉장히 편안하게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 김기현 당대표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젊게 사는데 마음은 영원한 대학생입니다. 그 사실 좀 전에까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당이 선입관을 막연하게 우리 당은 하여간 좀 늙었다거나 하여간 좀 청년들하고 별로 이렇게 친숙하지 않다는 그런 선입관들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는데 저는 요즘 이게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장담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 사람들도 젊어지지만 생각도 훨씬 더 젊어져서 뭐 다른 당하고 비교하기 좀 못합니다만 다른 당의 경우는 우리보다 오히려 그쪽이 더 꼰대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저희들은 더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마음을 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마음을 열면서 소통할 수 있어야 된다. 소통하지 않으면 그게 그때부터 꼰대라는 생각이 드는데 더 열린 마음으로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당에 여러 특별위원회가 있는데 그 특별위원회 중에 청년특별위원회는 제가 위원장을 맡아 있습니다. 당대표가 유일하게 하나 맡아 있는 위원장인데 왜 그러냐니까 청년들이 그만큼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하고 소중한 우리의 그런 파트너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위원회 만들어 이름을 청년 네트워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혜찬 우리 청년 최고위원 같은 분들 거기 같이 참여하고 있고 청년들 한 100여 명 지금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거 포함해서 그리고 이게 정책위원회 의장님 계신데 정책위원회 부의장 각 정책위원회 산하에 6개 정책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하시는 분들도 이번에 그걸 뽑았습니다. 경쟁을 통해서 청년 온다였나요? 프로그램 이름이? 청년 온다라고 네, 해가지고 정책 그 해커톤 방식으로 뽑았어요. 공개 오디션에서 뽑아가지고요. 정책위 부의장 한 명, 그다음에 6개 정책조정위원회에 6개 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6명 하고 7명들이 직접 청년들이 참여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청년들의 시각으로 청년 정책을 만드는 그런 체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열린 기회가 제일 중요하다. 들어야 되고 만나야 되고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현장으로 가까운 현장으로 찾아온 게 그런 마음이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과 만나고 귀를 열고 또 함께 대화 나누는 자리를 더 많이 가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열린 마음이 좀 중요하다. 열린 마음으로 대학생들과 청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는 답변 주셨습니다. 자, 우리 김기현 대표님께 또 다른 질문 있으실 것 같은데 손을 들어주신 분들이 네, 가장 뒤에 계신 분께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의회학과의 대학원생으로 재학 중인 신예진입니다. 전 김기현 당대표님께 좀 궁금한 점이 작년 지방선거에서 2030 청년뿐만 아니라 10대도 출마하고 당선되는 등 청년들이 출마에 많은 뜻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청년들의 출마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청년들이 많이 출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리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출마를 응원하고 기대합니다. 제가 그 지방선거 마친 다음에 우리 지방의원들 당 대표가 나서 쭉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전당대회를 하다 보니까 전국을 순회하면서 그분들하고 간담회도 가졌는데 엄청 젊어졌어요. 20대도 꽤 있고 30대는 엄청 많고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 지금부터 당장 꿈꾸고 들어오시면 뭐 서울시의원, 뭐 경기도의원, 뭐 그 일산시가 아니죠, 고양시의원 그런 형태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문화가 열려 있습니다. 매우 개방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우리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응원할 것이고요. 내년 총선의 경우에도 청년들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가산점도 드리고 그리고 우선적으로 배려할 청년들이 있으면 팍팍 밀어댈 테니까 꿈을 가지고 과감하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팍팍 밀어주시겠다고? 네, 우리 이철기 사무총장. 사무총장입니다. 네, 추가하실 내용이 있으실 네. 것 같습니다. 네. 사무총장입니다. 제가 이제 이 담당하는 영역인데요. 저 요즘 텔레비전을 보거나 또는 신문을 보거나 아니면 길을 가다가도 우리 젊으신 분들만 보면 눈이 팍 떠집니다. 그냥 귀가 쫑긋해지고요. 관심 있는 분들 적극적으로 저기에 참여하세요. 저도 지난번에 지방선거 때 저희 지역에 우리 청년 후보를 냈더니까 아주 소위 말하는 그 지역에 그 모 방송국의 이 총책임자 총국장 하시던 분하고 이제 맞대결을 했는데 당내 경선에서 청년이 그냥 당당히 이겨버렸어요. 그냥 인센티브를 받지 않고도 이기더라고요. 보니까 이 정도로 훌륭하고 또 영향 있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청년들을 모시는데 늘 가까이에서만 보다 보니까 찾지 못했는데 이제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는 우리 20대, 30대 우리 청년 정치인들, 정치지망생들이 우리 보수정당, 우리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신봉하는 우리 국민의힘에서 자신의 정치적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조금 더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네. 전화 달라고 하셨습니다. 네, 우리 사무총장님께서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환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질문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간 안에서 최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네, 질문 있으신 분 계속해서 내가 안 됐다고 좀 포기하지 마시고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좀 정해드릴게요. 이 자리엔 사실 국민의힘에서 우리 대학생을 대변하고 계신 분도 계신데요. 사실 나도 MZ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님 자리하고 계신데 우리 최고위원님께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십시오. 네, 여기 앞에서 손 들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국대학원에 재학 중인 장이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같은 장치고. 네, 다름이 아니고 청년 최고위원님께서는 이제 청년 정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걸로 정말 알고 있고 정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제 구체적인 사항이 나와야 되고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계획이 나오기까지 위한 노력이 어떤 것이 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제가 사실 저도 이제 30대 후반이라서요. 청년들 잘 모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건 우리가 청년들을 잘 알고 있다라고 오만해지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당에서 김기현 후보가 출범하고 뭐 청년 정책위 오디션이나 청년 정책 특위 등 실질적으로는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구나 무대를 계속해서 넓혀왔거든요. 근데 제가 만드는 게 아니라 저의 역할은 여기 있는 대학생들이 당에다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창구를 확대하는 게 제 역할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가능한 현장의 청년들 목소리를 더 많이 들을 것이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건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무조건 돈을 많이 주겠다고 하는데 이 돈 많이 주겠다는 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저희는 앞서 김기현 대표님 PT도 똑같은 돈을 효율적으로 더 필요한 곳에 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물론 쉬운 길이 아니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뭐 교육 수준이나 의식이 높아진 지금의 청년 세대라면 막무가내로 돈 주겠다는 정당이 아니라 내가 못 받아도 더 필요한 곳에 돈을 주겠다는 정당을 선택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때로는 저희는 이제 맨손 격투하는데 민주당은 이제 도구 쓰고 연장 쓰는 느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도를 걸어가면 청년분들께서 어느 정당이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지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충분한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박수 편하게 치셔도 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어떻게 창구 역할을 좀 확대하는 데 더 노력하겠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어떻게 보면 재정이 조금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노력하겠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30대 후반이면 MZ 아닌가요? 그 단어를 다 안 좋아해가지고요. 웬만하면 저는 안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사실 MZ들은 스스로 MZ라고 얘기하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MZ에 가장 가까운 우리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님의 답변까지 들어봤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사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살림과 또 총선 전략까지 맡고 계신 우리 이철규 사무총장님도 계십니다. 아까 급하게 막 답변을 추가해 주시기도 하셨는데 우리 혹시 이철규 사무총장님께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실까요? 네, 저기 확 들어주고 계신데요. 네, 마이크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여기서 계속 네, 네, 먼저 손 드신 분도 네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의왕 가천 쪽에서 이제 청년 당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근호입니다. 현재 청년들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작년 대선이나 지선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지지하지 않고 부동층이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총장님께서는 국민의힘 총선 전략을 다 총 담당하시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청년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추구하시는지 그 부분에 궁금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주 수준 높은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이게 긴장이 됩니다. 네,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또 저지난해죠. 2021년도 서울시장과 또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우리 전 국민들 그중에 특히 이 30대 청년 세대들이 지난 정부에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우리 당 후보를 지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탕이 돼서 또 지난해 있은 대통령 선거에서도 우리가 정권을 교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청년 세대들이 기존 정치권에서 이렇게 이 루틴화되어 있던 지역에 의한 투표의 행태라든가 또는 세대 간의 투표 행태를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이 나라 또는 지역을 잘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일꾼을 선택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만 요 근래 들어서 우리가 집권하고 난 다음에 우리 청년 세대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만족하실 만한 이런 정책의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우리 청년 세대들이 좀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정책을 발표했던 것처럼 우리 당은 꾸준히 청년 세대들 또 청년 세대들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이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고 나가실 이분들이 주역들이기 때문에 잘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총선에서는 우리 당 대표님께서 잠시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청년 세대들에게 과감하게 문호를 개방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 또 정치인으로서 성장하고 싶은 분들이 우리 당의 플랫폼에 들어와서 자신의 이상을 구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공해 드리면서 함께 우리 당만이 아니라 우리 당과 우리 청년 세대들이 함께 손잡고 내년 총선에 임하고자 합니다. 네. 지켜봐 주시죠. 지켜봐 달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진짜 질문을 다 받고 싶거든요. 그런데 조용히 오셔서 시간이 저희가 정해진 시간이 있다고. 그러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좀 질문을 짧게 어떻게 받아볼까요? 괜찮을까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아까부터 우리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자 최근에 마침 언급된 청년운다 정책 해커톤을 통해 법사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이교인입니다. 네, 네.
제 과와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대한민국의 경제는 산업과 수출 위주다 보니 공학이 주된 대한민국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성장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대학생들을 선택을 보면은 전부 메디컬 쪽을 선택하지 공대를 선택하지 않는 기피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대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나와서 그런 고급 인력이 되더라도 해외로 유출되는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대와 그리고 공학 진흥을 위해서 국민의힘이 준비 중인 정책이 있는지 이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대학교육 전문가가 또 옆에 계시니까요. 우리 이태규 의원님께도 네,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교육부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초등학교부터 의대반이 학원에서 만들어지고 저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사실 사회 병리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과학기술이 결국은 국가의 경쟁력을 가름한 아주 최고의 부분이고 그 부분은 사실 인문사회 분야가 또 뒷받침해 줘야 되고 그러는데 오로지 의대 그리고 개인의 어떤 수입이나 이런 중심으로 우린 사회의 어떤 관심이나 초점이 모아지는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어떤 제도적으로 강제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예, 본인들이 의대를 가겠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강제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우리가 정말 공학도들에 대한 우리 사회적인 예우라든가 거기에 대한 어떤 비전 가능성 그리고 그 공학도들이 공부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가사회가 얼만큼 제대로 효율적으로 뒷받침해 줄 것인가 그것을 통해서 우수한 인력들이 공학 쪽으로 가고 또 우리가 과학기술이 발전을 하게 되면 그 과학기술이 파생시키는 새로운 어떤 그 사회적인 문제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 부분의 해결은 또 인문사회 분야가 또 담당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학문 간의 균형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한 국가의 경쟁력과 국격을 결정하는 이런 중요한 요소라는 그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육당국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이제 교육의 문제이기 전에 또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 사회가 한 번쯤은 이것을 우리 사회가 어디로 나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회적인 어떤 합의나 방향성들을 한번 정하는 그런 중요한 계기로 만드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서 제가 학자들하고 또 교육당국하고 계속해서 꼭 토론하고 있다 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충분한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꾸 이렇게 저를 애타게 바라보시면서 손을 이렇게 우리 계속 시간은 없다고 하시고 질문을 통해서 계속 소통하고 싶어 하시고 제가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부터 손을 드신 분 한 분 정도만 저희가 저 질문 3분 정도 받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3분 정도 저희 이제 정말 3분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이크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꿈에 그리던 마이크. 네, 꿈에 그리던 마이크 드디어 갔습니다. 네. 저는 고려대학교 사이버 국방학과에 재학 중인 최성우입니다. 저는 제가 올해 초에 겪었던 일을 바탕으로 좀 궁금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 점을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전에 기숙사 얘기가 질문으로 나왔었는데요. 저도 기숙사에 살아본 적도 있고 또 응모를 하고 있지만 사실 기숙사의 모든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다 거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상경에서 1인 가구로 자취를 하고 있는데요. 다름 아니라 올해 초에 제가 월세 55만 원에 살고 있던 방에서 이 정들었던 안암 대학가를 벗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방의 가격이 월세 70만 원으로 15만 원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올랐느냐 하고 부동산 사장님께 여쭤보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지방에서 비대면으로 수업을 듣던 상경을 하지 못하고 있던 학생들이 한꺼번에 상경을 해와서 원룸 가격, 대학가 원룸 가격들이 말도 안 되게 지금 다 올랐다. 실제로 주변의 모든 방들의 시세도 다 그 정도씩 오른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부동산은 지금 뉴스를 보면 나날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왜 대학가 원룸 가격, 1인 가구가 살 수 있는 작은 오피스텔 그런 소형 부동산들의 가격은 너무 오르기만 하는가. 이런 현상에 대해 예측을 하셨었는지 또 1인 가구 부동산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어떤 원룸의 가격 안정이나 오피스텔들의 보급 같은 그런 대책들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분이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까요? 네, 우리 이태규 의원님. 지금 질문하신 부분을 당장 사실 해결하기
하는 부분은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의원실에 이제 그 인턴으로 일하는 직원이 지방에서 다닐 적에는 이제 그 원룸이 20만 원 정도,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이렇게 내고 학교를 다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저희 의원실에서 인턴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서울로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제 그 원룸 가격이 60만 원 이상으로 뛴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담이 된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우리 사회가 지금 갖고 있는 이제 수도권 집중 현상의 한 부정적인 역할이라고 보고요. 또 이 부분은 사실 이제 그 수요와 공급의 문제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 이 부분은 공급을 이제 확대해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까 우리 박대출 정책의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공공기숙사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더 확대해 나갈 것인가,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서 최대한 학생들의 수요에 맞춰주는 노력을, 공급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이전에 뭐 저는 이건 이제 대표님하고 의장님께 한번 또 상의를 좀 드려야 될 부분이지만,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 이 적어도 그 일정 소득 수준에 있는 학생들인데 주거 비용이 너무 많이 부담이 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주거 비용 바우처 지원 뭐 이런 부분도 한시적으로 저희가 좀 검토를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보충을 말씀드리면 네. 주택 정책 전반에 관한 문제이거든요. 단순하게 원룸의 문제가 아니고요. 주택 정책이 사실은 이게 필요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공급이 되고 가격이 적절한 수준 유지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면서 지난 문재인 정부 27번인가 뭐 24번인가 했는데 할 때마다 계속 주택 그 상황은 악화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적절한 공급이, 필요한 공급은 안 이루어지고 필요하지 않은 곳에서 공급은 이루어지고, 전월세 대책도 이상한 임대차 3법을 그 악법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만 통과되고 나니까 이게 폭등해 버리고, 그래서 사실 이런 현상이 생겨나 있거든요. 물론 그 코로나 팬데믹과도 연관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청년들의 그 주택, 이것은 좀 더 넓게, 너무 좁단 말이죠. 지금 제공되는 것이 임대주택을 한다 하더라도 너무 좁아서 좀 더 넓게, 좀 더 편리한 곳에 이거는 과감하게 좀 지원하자. 그래서 결혼하면 더더욱 그에 대해 인센티브까지 주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전체 주택 가격이 이렇게 조금 떨어지게 되면 결국 이제 전월세 그 원룸 같은 경우도 떨어지게 될 텐데, 주택 정책 전반에 가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건 지금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시간이 조금 걸리면 조정이 될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가 아까 우리가 국가가 기숙사, 연합 기숙사 만드는 거는 확충해 나가지만, 지방 정부 차원에서도 각 자신들 지역 출신들의 학생들이 수도권 지역이나 다른 타 지역에서 거주할 때 연합 기숙사 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도 충분히 도입할 수 있다. 일부 지방 정부는 그걸 하고 있는 지방 정부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방 정부의 경우에도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그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걸 앞으로 한번 장려해볼 그런 계획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주거 문제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네, 저희가 약속한 대로 두 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마이크 들고 계신데요. 네, 질문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해결사 김기현 만나러 멀리 대전에서 왔습니다. 대전에 있는 한밭대학교 대학원생 김종현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청년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적으로도 이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이슈가 되게 큰데, 제가 올라오면서 대표님을 이제 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가 4분이나 있으신 애국자시라고. 네, 이 부분 박수 한번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객석에서 진행을 하셨는데 지금. 네. 네, 요즘 이제 결혼 나이가 자꾸 늦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그러다 보니 비혼주의 혹은 이제 결혼해서 그냥 징크족으로 살아야겠다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생기고 있는데, 저 또한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게 되면은 이제 뭐 취업, 결혼, 출산 등의 이제 문제를 이제 직면하게 될 텐데, 이제 다둥이 아빠로서 대표님의 이제 생각은 어떠하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둥이 아빠로서. 네. 아이가 4명이 있는데 위에 아들이 하나 있고 밑에 딸이 셋 있고, 그래서 아들 하나, 딸 셋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큰 아들은 이제 직장 다니고 있고, 막내가 이제 막 대학을 마치고 이제 막 그 취업을 지금 해 있는 상태인데,
취업하는 과정을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무슨 소리를 그렇게 넣는데 계속해서 뭐 그냥 답변이 안 오고 인턴십 하나 하는 것도 쉽지 않아서 인턴십 넣었는데 그거 나중에 오케이라고 오는데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야, 그게 참 여러분들이 겪는 거를 저는 부모로서 직접 겪고 있어서 야, 정말 취업난이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아이를 안 낳고 결혼 안 하는 거, 결혼 안 하고 아이 안 낳는 결국 큰 줄기는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집 문제, 하나는 일자리 문제. 물론 경력 단절 여성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뭐 불안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결혼을 해서 살 집이 있어야 결혼을 하죠. 그리고 아니 뭐 버는 수입이 있어야 애를 낳아서 키우죠. 교육비만 감당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국가가 그동안 제대로 해결 못했던 그런 책임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주택 문제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주택을 그 필요한 데를 지원할 것이다. 근데 그 청년들 결혼을 할 수 있는 연령층에 있는 사람들이 결혼에 대한 꿈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에 대한 것을 더 공격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그래서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그와 같이 조금 더 넓고 좀 더 가까운 곳에 만드는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다. 그리고 결혼하신 분에게는 대출금도 확실하게 좀 지원하겠다. 뭐 이런 계획을 지금 계속 확충해 나갈 것이고요. 또 하나가 그 이제 그 일자리 문제인데 일자리는 뭐 결국 민간이 창출하는 것이니까 민간에게 규제를 풀어주고 세금을 법인세 같은 것도 좀 더 낮춰주면 외국 투자도 들어올 것이고 국내 자본도 외국에 안 나고 국내 투자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투자를 확대하는 것. 그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대책인 것이지 뭐 보조금 준다 뭐 지원금 준다 그건 언발의 오줌누기다. 근본적 해결책은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앞으로 아주 공세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진짜 마지막 우리 아까 여기서 계속 세 번째 손을 드신 분이 계시다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계속 얘기해 주셔가지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은재준입니다. 오늘 발표 되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대학가에서 성적장학금이 되게 축소되고 있습니다. 성적장학금뿐만 아니라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장학금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성적장학금이 없고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성적장학금이 대폭 축소되었고 저희 아주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성적장학금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오늘 김기현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정말 잘 들었습니다만은 역시 정부의 지원, 당의 지원도 노력으로 얻을 수 있고 좀 더 꿈을 찾아서 창업이나 학술적이나 정책적으로 나아가려는 청년들을 뒤에서 지켜주고 응원해주는 정책보다는 소득으로만 지원을 해주는 게 보여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어떤 일을 해줄 수 있는지 어떻게 창업이나 아니면 학술적으로 아니면 자신의 꿈을 찾아서 나아가는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줄 수 있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이 답변 주실까요? 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대표님 행사에 배석한 이유는 사실 오늘 대학 학자금 지원 패키지 말씀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혹시 세부 사항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조금 보조적으로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는데요. 근데 다른 여러 질문을 보면서 전혀 오늘 주제하고는 좀 다른 그러면서도 청년들의 고민 사항을 담은 질문들을 쭉 하시면서 제가 느낀 건 이거 오늘 행사가 이렇게 짜고 치는 게 아니구나. 이게 미리 뭐 질문 할 사람이 정해져 있어서 증명이 뭐 됐나요? 이름이 전혀 아니구나. 네. 이걸 느꼈는데요.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성적장학금 부분은 아마 그 지금 국가장학금 부분을 국가가 해야 되는 거고 성적장학금의 문제는 저는 이제 대학 자체의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대학이 아마 그런 장학금을 줄여나가는 이유는 뭐냐면 잘 아시겠지만 지금 대학이 재정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지방대학 문제, 지방대학도 급격한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서 이제 그 재정의 위기를 겪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이제 수도권에 있는 대학도 사실 다 이렇게 찬찬히 살펴보면 재정적으로 굉장히 큰 위기 구조를 조금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줄여 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들어오는 그 수입은 제한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건비나 뭐 기타 경상 비용 계속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 속에서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교수들이나 교직원들은 본인들 봉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물가 인상이나 이런 걸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또 그런 부분. 그래서 대학 재정을 획기적으로
확장해 주지 않으면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는 사실 그 대학 개혁, 고등교육의 3가지 목표를 가지고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그 대학의 재정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그래서 저희가 고등평생 지원 특별회계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3조 2천억 규모를 일단 만들어서 대학에 투자를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민주당이 너무 반대를 해가지고 그냥 협상 그때 이제 반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1조 7천억 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지금 대학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대학이 어떤 자유롭게 어떤 혁신 역량을 가지려면 규제를 완전히 혁파를 해줘야 됩니다. 그동안은 정부가 대학의 사사건건 하나하나 다 간섭을 해가지고 대학의 자율성을 억눌렀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그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완전히 바꿔가지고 아주 기본적인 원칙만 고등교육법에 명시하고 나머지는 대학 자율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규제 개혁을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사실 학령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함으로 인해서 지방에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대학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그래서 경영 위기 한계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을 가진 대학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또 경쟁력 때문에 한계에 봉착한 대학들은 이 부분이 이제 다른 공익법인이나 복지법인으로 기능 전환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립대학교 구조개선 지원법 이 부분을 만들어서 빨리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이제 야당이 좀 협조만 해주면 정말 이제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서 대학의 경쟁력을 갖추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계속해서 좀 설득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그 성적 장학금의 확대나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교육 그 대학교육협의회 총장님들하고 한번 저희가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적 장학금을 확대하고 또 연구재단 이런 쪽에서 이제 주로 학자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데 대학생들도 능력 있는 연구 프로젝트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해 볼 수 없는지 이 부분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한번 추진해 보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우리 의원님 뒤에 일정이 있으신데 이렇게 늦게까지 이렇게 최대한 질문 받아주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질의응답까지 진행을 하고 보니까 우리 오늘 참석하신 우리 청년 대학생분들이 우리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도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엇보다도 국민의힘과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나, 소통을 원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무엇보다 국민의힘에 대한 기대를 갖고 이 자리에 오셔서 소통을 한 시간이기 때문에 더 뜻깊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자리 오늘 진짜 너무 시간이 부족했는데 더 많이 만들어 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약속을 받으면서 우리 PT 발표해 주신 우리 대표님 그리고 우리 질의응답에 함께해 주신 4분 위원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제 행사 이렇게 그냥 마무리할 수 없잖아요. 행사의 마무리는 늘 단체 사진입니다. 오늘 참석